당당하게 아파라. 나는 이 당뇨병이 내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생각한다. 내 게으른 성격을 잘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 내게 평생을 통해서 먹고 마시는 일에 지나치지 말고 절제하라는 숙제를 내준 것이다. 최인호 산중일기 중에서 나는 지금 7가지 병과 함께 살아가고 있다. 왼쪽 눈의 실명, 당뇨, 고혈압, 관상동맥협착, 담석, 통풍, 허리 디스크가 바로 그것이다. 그 외에도 소소한 몸의 이상 신호들이 때때로 나를 괴롭힌다. 걸어다니는 종합병원이 다름없다. 사람들이 7가지 병을 달고 산다면 도대체 건강관리를 어떻게 했느냐고 생각할 것이다. 생활 습관이 엉망이거나 게으르고 운동 안 하고 기름진 음식을 좋아할 거라고 짐작하면서 말이다. 게다가 직업이 의사라는 걸 알면 이해할 수 없다는 눈으로 바라볼 것이다. 이쯤 되면 나도 억울하다. 여기서 노화와 질병을 정확히 구분할 필요가 있다. 노화는 육체적 쇠퇴의 한 과정이며 세월의 흐름과 함께 진행된다. 분명 질병과는 다르다. 그런데 우리는 알게 모르게 노화를 병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이는 늙음을 부정적으로 보는 원인이 되기도 한다. 여하튼 노화로 인해 쉽게 병이 생기기도 하지만 나이 든 사람들이 모두 똑같은 병을 앓지 않는 걸 보면 노화와 병의 상관관계는 더 연구되어야 한다. 의사로서 말하자면 병의 원인이 한 가지만 추정되는 경우는 거의 없다. 유전이나 정신적 문제, 환경, 생활 조건, 약물 등 수십 가지 상황이 상호작용하여 병으로 나타난다. 그래서 선천적 질환으로 고통받는 환자들이 있는가 하면 날마다 담배를 2-3갑씩 평생을 피워도 암은커녕 천수를 누리고 가는 이들도 있다. 몸의 신비로움을 조금이라도 밝혀내어 아프지 않게 하는 것이 바로 의사가 하는 일이다. 그래서 누구든 다른 사람이 겪고 있는 병의 원인을 두고 단지 게으름과 무관심으로만 재단하여 환자에게 심적인 고통을 더 주지는 말아야 한다. 내가 안고 살아가는 7가지 병은 오히려 너무 열심히 살아온 증거라는 게 의사로서의 내 소견이다. 노화로 생긴 허리 통증을 치료하기 위해 장기간 복용한 약이 당뇨와 고혈압을 차례로 유발시켰다. 왼쪽 눈의 시력을 잃게 된 것은 2003년 네팔에 의료봉사를 갔을 때다. 한쪽 시력이 부쩍 떨어지고 답답해 고산병 때문이라고 생각했는데 귀국 후 병원을 찾았더니 눈의 혈관에 이상이 있었다. 그런데 이런저런 검사 도중 심장에 더 큰 문제가 발견되었다. 선천적으로 심장 혈관이 좁은 것을 우연히 발견한 것인데 당장 수술을 받아야 할 만큼 급박했다. 2가지 수술을 받았지만 결국 한쪽 눈의 시력을 잃고 말았다. 하지만 눈 때문에 더 큰 병을 발견하여 목숨을 구했으니 한쪽 눈이 보이지 않은 것만쯤은 순순히 받아들일 수 있었다. 억울하지 않았다. 70여 년 넘게 건강한 시력으로 살다가 한쪽 눈의 시력으로 살려니 불편함도 없지 않았지만 그런 대로 적응이 되었다. 고개를 살짝 더 돌려
시야를 확보하면 될 일이었다. 고개를 조금 더 돌리는 것조차 불행한 일이라고 생각한다면 세상에는 온통 불행한 사람으로 가득하지 않겠는가. 어떤 사람들은 병에 걸리면 내가 왜 이 병을 앓게 되었을까? 건강 관리를 제대로 못한 탓일까? 그때 그걸 먹지 말 것을, 운동을 열심히 해볼 것을 하면서 원망하고 자책한다. 그 스트레스로 인하여 병이 더 깊어지기도 한다. 나를 찾아온 병의 첫 번째 치료는 받아들이는 것에서 시작해야 한다. 노화로 인한 병은 대부분 만성질환인데 이 경우에는 단박에 치료되기가 어렵다. 병의 원인을 제거하기는커녕 고통을 누그러뜨리거나 증상을 완화시키는 치료를 받는 게 전부일 때도 있다. 바로 그 점 때문에 실망하여 자제력을 잃고 화를 내거나 스트레스를 일으킨다. 몸으로 느끼는 고통과 불편을 말로 다 하지 못하겠지만 어쩌겠는가. 잘 달래는 수밖에 없다. 번번이 짜증내고 얼굴을 찡그리고 한숨 쉬며 아이고를 내뱉지 말아야 한다. 아프지 않고 장수할 수 있다면 정말 보배로운 일이다. 그러나 건강하지 못하다고 한두 가지 병을 앓는다고 해서 불행해지는 것은 아니다. 건강하지 않아도 행복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 그것이 나이 들어 새롭게 맞이한 인생에서 해야 할 일이다. 당뇨병 선고를 받았을 때 나는 그 사실을 바로 인정했다. 나도 의사였지만 담당 의사 앞에서는 환자였으므로 그의 말을 경청했다.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에 대한 주의사항을 듣고 새겼다. 식단 제한과 정기적인 운동 등 예전에는 신경 쓰지 않았던 일들이 내 일상에서 꼭 해야 할 일들로 추가되었다. 혈당을 체크하고 인슐린 주사를 직접 놓는 일이 날마다 반복되었지만 번거롭게 생각하지는 않았다. 내 생명을 연장하는 대가로 그 정도 수고는 감수해야 한다. 그런데 몸속에 삽입하여 자동으로 인슐린이 주입되도록 하는 인슐린 펌프를 쓰면서 직접 주사 놓는 일에서 해방되어 좀 더 가볍게 당뇨를 다스릴 수 있었다. 인슐린 펌프를 몸에 설치하기 위해 며칠 입원해 있는 동안 나는 당뇨를 앓는 사람들을 그룹으로 만들어 함께 정보를 나누면서 생활하는 것도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독창적이고 즐겁게 병을 살피는 일도 일상생활에 도움이 될 것 같았다. 예전에 알고 지내던 선배 의사가 뇌일혈로 쓰러졌다. 그는 투병을 하면서 자신이 운영하던 병원을 아예 뇌일혈 후유증 치료 전문 병원으로 바꾸었다. 자신과 같은 고통을 겪는 환자들과 어울리며 함께 치료하고 의학적인 공부를 하자는 의미였다. 그 선배가 생각나서 기왕 투병할 일이면 나와 같은 병을 앓는 사람들의 어려움과 이런저런 사정을 나누는 것도 보람 있는 일이지 않을까 싶었다. 생각은 꼬리를 물어 당뇨를 가진 사람들의 쉼터 같은 것을 만들면 좋겠다는 생각까지 해보았다. 죽을 때까지 아프지 않고 살면 좋겠지만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거기에 열심히 산 결과로 생기는 병은 어쩌겠는가. 나이 들어 몸에 찾아드는 신체적 고통은 좀 고약한 친구라고 생각해야 한다. 병에 걸렸더라도 내 몸이 할 수 있는 만큼의 일을 하면 된다. 긍정적인 생각을 할 수만 있다면 그 어떤 명의보다 낫다. 병에 대한 고정관념도 바꾸자. 병은 훈장도 아니오. 인생을 잘못 살았다는 증거는 더더욱 아니다. 그냥 같이 가야 할 삶의 조건이 추가되었을 뿐이다. 아파도 하루하루 긍정적인 자세로 생활한다면 상황이 더 나빠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신적인 면에서 가족을 덜 고생시킬 수 있을 것이다. 영화배우 이대근 씨가 아파 누운 늙은 어머니의 소변을 받아내다가 냄새가 역해 얼굴을 찡그렸단다.
그 모습을 본 어머니가 껄껄 웃으면서 말했다. 나는 내 기저귀 얼마나 구수하던지 코에 대고 킁킁 맞기까지 했단다. 그제야 이대근 씨는 자신이 그동안 곁으로만 효도 운운했다는 걸 알았다. 나는 어머니가 껄껄 웃는다는 대목에 주목했다. 아들 앞에서 살을 보이는 일이 민망했을 텐데도 아랑곳 없이 웃음을 터뜨리는 노모. 그 어머니의 당당한 자세에서 병을 받아들이는 씩씩하고 긍정적인 삶의 태도를 짐작할 수 있다. 나이 들어 아프고 병을 앓는 것은 자연의 이치다. 7가지 병을 함께 살아가는 나는 삶이 다할 때까지 즐겁게 살고 싶다. 아내와 아이들, 손자를 그리고 얼마 남지 않은 내 친구들과 더불어 말이다. 70 넘어 시작한 공부가 제일 재미있었던 까닭. 소크라테스는 독약이 준비되고 있는 동안 피리로 음악 한 소절을 연습하고 있었다. 대체 지금 그게 무슨 소용이오? 누군가 이렇게 묻자 소크라테스는 다음과 같이 답했다. 그래도 죽기 전에 음악 한 소절은 배우지 않겠는가? 2011년 2월 29일 나는 고려대학교 사이버대학 문화학과를 졸업했다. 50년 만에 생애 2번째 쓰는 학사모였다. 나는 1125명의 졸업생 가운데 76세의 최고령자이자 문화학과 수석 졸업자로 화제가 되었다. 신문에도 기사가 났다. 학위증을 받으러 올라간 연단에서 나는 총장에게 꽃다발을 건넸다. 축하받아야 할 내가 되레 총장에게 꽃다발을 주자 장내에서는 폭소가 터졌다. 그것은 많은 사람들의 쏟아지는 관심에 머쓱해진 마음을 줄여보고자 함이었다. 또 나이 들어 새로운 공부를 할 수 있게 해준 사이버 대학에 대한 고마움과 4년 동안 지도해준 교수들에 대한 내 나름의 인사이기도 했다. 최고령 나이에 1등까지 정말 대단하다 치켜 세워주니 그날 나는 종일 칭찬받는 고래처럼 춤을 추고 싶은 심정이었다. 사이버 대학은 컴퓨터 한 대만 있으면 남녀노소 누구나 언제 어디서든 공부할 수 있는 학교다. 학비도 싸다. 대학 건물도 필요 없고 강의도 한 번만 녹음하면 되니 대학에서도 큰 돈이 들지 않기 때문이다. 배우고 싶다는 의지만 있으면 된다. 나이가 많아서 머리가 굳어서 시간이 없어 공부를 못하겠다는 말은 핑계다. 특히 나 같은 노인에게는 더없이 좋은 기회다. 내 집, 내 의자, 편안히 등을 기대고 앉아 컴퓨터 화면을 응시하면서 수업을 듣노라면 참으로 좋은 세상이라는 생각이 든다. 교육의 평등성과 자율성이라는 점에서 사이버 대학은 현대 문명이 주는 혜택이다. 생각해보면 교수 시절 나는 슬라이드나 OHP를 이용해서 학생들을 가르치길 좋아했다. 학습 효과도 좋고 준비하는 나도 즐거웠다. 흑판에 백묵을 썼던 시절임을 감안하면 나에겐 꽤 혁신적인 면이 있었던 것 같다. 그 때문인지 정년 퇴임을 하고 얼마 뒤 손녀딸을 유치원에 데려다 주는 길에 사이버 대학 간판을 발견하고 눈이 번쩍 띄었다. 저거다 싶었다. 정년 퇴임을 하고 여러 대학과 단체에서 이런저런 제안을 받았다. 대개는 수장으로서의 역할이었다. 나의 경륜과 학식을 높이 평가해준 귀한 제안이었지만 모두 거절했다. 교수직에서 물러났다는 것은 누군가를 가르치지 않아도 된다는 뜻. 나는 이제 막 얻은 자유를 포기하기 싫었다. 게다가 이름만 거는 얼굴마담, 명예직이라는 아무리 폼나는 자리여도 가고 싶지 않았다. 그러기에는 나에게 남은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이다. 가르치지 못하게 된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배우는 것이었다.
그런 의미에서 사이버 대학 입학은 나에게는 아주 자연스러운 일이었다. 문화학과를 선택한 것은 문화가 정신과에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다. 정신치료는 문화를 이해하지 않고는 해결할 수 없다. 나는 정신과 의사로서 학문적 차원에서 문화를 깊이 있게 공부해 보고 싶었다. 그러나 주위 반응이 영 탐탁지 않았다. 박사 학위까지 받아놓고 또 무슨 공부냐? 사람 기죽이려는 것이냐? 노욕이다 라며 핀잔하는 이들도 있었고, 어떤 이는 입학은 하되 편입해서 2년 과정으로 후딱 공부를 끝내라고도 했다. 딱히 졸업장이 필요한 것도 아닌데 왜 서둘러 공부를 끝내라는 말인가? 공부가 목적인 나에게는 졸업장도 학점도 중요하지 않았다. 내가 선택한 자유로운 공부, 그 생각에 이르자 앞으로 할 공부가 얼마나 신나고 재미있을지 기대가 되었다. 그 즐거움을 왜 2년을 줄이는 라는 말인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다. 나는 4년 동안 천천히 공부의 즐거움을 누려보기로 작심했다. 또 한 가지, 세상은 자꾸 변화하고 발전은 하는데 내가 알고 있는 것은 이미 옛날 것이 되었다. 그러므로 새로운 것을 듣고 배우는 일은 또 얼마나 신선할지 나는 조금 흥분하기까지 했다. 사이버 강의의 좋은 점은 원하는 시간에 들을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게 장점이다 단점이었다. 언제든 해도 된다는 생각, 이 공부를 공부를 미루게 했다. 그래서 나는 월요일, 화요일, 이틀 시간을 정해놓고 공부했다. 동영상 강의를 듣고 난 뒤 내 식대로 다시 정리해보는 방식이었다. 모르는 부분이나 관심사는 인터넷 게시판을 통해 담당 교수에게 질문하고 답변했다. 스스로 규칙과 강제를 부여한 사이버 강의는 100% 자발적인 공부였다. 학창시절에 공부는 성적 부담이 있다. 다른 사람보다 잘해야 하니 스트레스가 심하다. 하지만 사이버 강의는 부담이 없다. 점수는 주는 대로 받으면 된다. 받은 점수를 어디 쓸 데가 없으니 공부에 집중하게 된다. 요령을 피우지 않고 호기심을 따라 움직인다. 대학에 다닐 때보다 더 좋은 성적을 받고 중학교 이후 처음으로 1등까지 한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었다. 처음 문화학과에서 수석을 했다는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솔직히 창피하기도 했다. 다른 이들 눈에 노인네가 얼마나 용을 썼으면 1등을 했을까라고 비칠지도 모르기 때문이다. 즐기면서 공부했을 뿐인데 과분한 결과를 얻은 거라고 말해도 그것은 명문대 수석 합격생이 교과서로 충분해요. 교과서에 충실했어요. 라고 말하는 것과 비슷할 터이니 머쓱하긴 마찬가지였다. 그나마 놀듯이 공부하라고 한 공자의 말을 인용하여 1등의 부끄러움을 면해볼 뿐이다. 일생 동안 해온 공부의 단계를 놓고 보면 70 넘은 나이에 사이버 대학에서 시작한 공부가 제일 재미있다. 나이가 들면 순수하게 즐기면서 놀듯이 오로지 공부만을 위한 공부를 할 수 있게 된다. 경쟁을 하거나 누구에게 칭찬을 들으려고 노력할 필요도 없기에 배움의 뿌듯함을 온전히 느낄 수 있다.
나이 들어서 공부는 멋에 쓰려고 하느냐. 쓸데없는 일에 시간 낭비하지 말라고 들 한다. 그런데 공부가 꼭 쓸데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톨스토이는 노년에 이탈리아어를 배우기 시작했다. 이탈리아어의 어떤 매력이 호호백발 톨스토이의 호기심을 건드렸을 것이다. 그를 모르는 70대 할머니가 초등학교에 입학했다. 매일 아침 남편의 밥상을 차려놓고 학교로 간다. 평생 동안 노동한 대가로 허리가 구부러지고 꼬부라지고 여기저기 안 아픈 데가 없지만 할머니는 하루도 빠짐없이 하루도 결석하지 않는다. 10칸 노트에 이름 석자, 자기 이름 석자, 남편 이름 석자 쓰는 할머니의 얼굴에는 기쁨과 뿌듯함이 가득하다. 그 할머니의 한글 공부와 나의 문화학 공부는 조금도 다르지 않다. 인간에게는 살아있는 한 전인적인 사고가 필요하다. 나이가 들어 몸은 녹슬어도 생각은 녹슬지 않는다. 체력에 부담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생각을 발전시켜야 한다. 은퇴 뒤 넉넉해진 시간이 쓸데없는 공부를 하기 가장 좋은 때이다. 요즘 나의 쓸데없는 공부는 영화에 쏠려 있다. 사이버 대학을 졸업한 뒤부터 영화 연구 동아리에서 활동 중이다. 영화에 관련된 일을 하는 막내 아들에게 실험 영화를 배우고 싶었지만 아무래도 무리여서 먼저 고전 영화를 중심으로 한 달에 한 번 워크숍을 하는 정도로 공부한다. 엄청 골치 아파 보이는 실험 영화에도 분명 무언가 있을 테니 이 과정만 넘어가면 영화 전문가 아들 교수님이 잘 가르쳐 주리라 믿는다. 물론 공부를 게을리 하면 아버지라 해도 절대 봐주지는 않을 테지만 말이다. 무모하게 사는 것이 가장 안전한 길이다. 안전이란 10중 8구 미신이다. 자연에는 그런 것이 존재하지 않는다. 그래서 길게 보자면 위험을 피하는 것보다 차라리 그것에 맞서려고 하는 것이 더 안전하다. 삶이란 위험을 무릅쓴 모험일 뿐. 헬런 켈러, 미국의 사회사업가. 나이가 들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조금은 보인다. 지금 아는 것을 그때 알았더라면 하고 젊은 나를 아쉬워하는 것은 바로 그런 깨달음의 표현이다. 그러나 지금 알고 있는 것을 젊은 날에 알았다면 정말 내가 원하는 인생을 살 수 있었을까? 완벽한 삶을 완성할 수 있었을까? 내 답은 아니오다. 시간이 지나야 얻을 수 있는 지혜를 청년이 처음부터 가지고 있다면 그는 이미 청년이 아니기 때문이다. 청년의 가장 큰 미덕은 모른다는 것, 그리고 미래가 있다는 것, 두 가지다. 그 무지함이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불확실한 미래를 향해 한 걸음씩 내디딜 수 있는 용기가 된다. 의과대학 재학 시절 정신과에 지원하겠다고 하자 미쳤어?
정신과 의사를 하게? 하는 소리를 들었다. 정신과 의사도 정신질환자와 같이 도매금으로 넘겨지던 때다. 그런 분위기 속에서 나는 정신과를 택했다. 출세와 명예를 바랐다면 내과나 외과 쪽을 지원해야 맞다. 그렇다고 정신과에 투철한 소신이 있었던 것도 아니다. 4.19 당시 시위 주동자로 수감되었을 때 같은 방을 쓰게 된 사형수와 도둑을 보면서 왜 어떤 이는 작은 어려움 앞에서도 분노하고 힘들어하는데 어떤 이는 큰 어려움에도 편히 받아들이는지 궁금했다. 그때 나는 인간이란 존재에 대해서, 삶에 대해서, 그리고 나에 대해 비로소 진지하게 고민하게 되었다. 이때의 강렬한 체험이 나를 정신과로 이끌었던 것 같다. 또 의사처럼 보이지 않는 의사가 되면 좋겠다는 엉뚱함도 내가 정신과 의사의 길을 가는데 한몫했다. 정신과 전공에 게다가 전과자 딱지까지 내 삶은 순조롭지 못했다. 외국 유학들도 맡겼고 좋은 병원에 취직하기란 더더욱 어려웠다. 좋은 병원에 가지 못한다는 것은 뛰어난 스승, 실력 있는 선배 의사와 교류를 못 한다는 뜻이기도 했다. 내가 원하는 가장 좋고 가장 쉬운 길은 모두 막힌 셈이었다. 나는 일면식 없는 국립정신병원장에게 편지를 썼다. 당시 국립정신병원은 의대생이 기피하는 곳이었지만 그렇다고 전과 경력이 있는 의사를 받아줄 리는 없었다. 단지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이기에 부딪혀 볼 뿐이었다. 뜻밖에도 병원장은 나를 받아주었다. 부족한 병원 인력 때문이라고 한들 나에게는 고마운 기회였다. 그런데 막다른 골목, 바닥이라고 생각했던 그 병원에서 오히려 나는 좋은 스승과 많은 환자들을 접하며 풍부한 임상 경험을 쌓았다. 국립병원인 덕에 나라에서 계획하는 여러 프로젝트에 참여하며 다른 병원에 있는 이름난 의사들을 직접 만나 배울 수 있었다. 대학병원에 속한 의사라면 한두 사람의 스승에게서 수학할 뿐이지만 나는 전국 방방곡곡에 있는 여러 유명한 교수들의 연구실을 들락거리며 배웠다. 내 인생의 걸림돌이자 제약이었던 전과가 나에게 역전의 기회를 가져다 준 셈이다. 그래서였는지 정신과 의사가 된 내가 벌인 일들은 파격적이었다. 폐쇄적인 병동과 폐쇄적인 정신과 병동을 개방병동으로 바꾼 일, 사이코 드라마 치료법 도입, 정신질환 치료에 사회적 관심을 유도한 한국정신치료학회 설립, 해외여행이 자유롭지 않던 시절 시작한 네팔 의료봉사 등 1970년대 이화여자대학교 병원 정신과 주임교수로 재직할 때였다. 정신과 병동의 쇠창살을 뜯어내고 환자들이 자유롭게 오가는 공간을 마련하여 병실을 개방적으로 바꾸겠다고 하자
뜻밖에도 환자 가족과 동료들, 의사들이 반대하고 나섰다. 나는 그들을 설득했다. 환자를 묻고 가두는 것은 환자를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가두는 관리자의 편의를 위한 것일 뿐이라고. 결국 모두의 우려 속에 병원 꼭대기층에 개방병동을 열었다. 환자들의 자유 공간인 쉼터에는 공중전화를 설치하여 외부와 연락을 주고받을 수 있게 했다. 헬스 시설도 마련하고 쉼터에서 음악회를 열었다. 지금은 아주 당연한 것들이지만 당시로서는 상상하기 힘든 일이었다. 무엇보다 정신질환자에 대한 편견을 변화시킨 계기가 되었다. 지금은 정신과 치료 영역에서 보편적으로 운용하는 사이코드라마 치료법도 1974년 정신질환자들에게 처음으로 실시했다. 이론서에 적혀있던 치료법을 실제 치료 무대에 올린 것이다. 대학로 연극판을 기웃거리며 여러 연극인에게 도움을 요청했다. 지금은 고인이 된 오영진 작가, 김상열 연출가, 그리고 서울예술대학의 이강백 교수가 많은 도움을 주었는데 그들의 열정도 한국 정신의학사에 길이 남을 업적이다. 가장 무모했던 일은 40여 권의 정신의학서를 번역 또는 저술한 것이다. 교수가 되고 보니 한 학생들을 가르칠 제대로 된 의학서가 거의 없었다. 1년 내내 책 한 권으로만 가르칠 수 없는 노릇이기에 직접 번역하기 시작했다. 영어 실력이 달려 사전을 수천 번 들춰보며 완성했다. 유학파인 은사가 나의 오역을 발견하고 시간 낭비라며 당장 그만두라고 했지만 나는 말했다. 선생님이 번역할 생각이 아니라면 저를 막지 마십시오. 그렇게 처음 번역한 책이 정신치료 어떻게 하는 것인가 다. 서문에 영어를 잘하지 못하면서 후학에게 도움이 되고자 부득이 책을 낸다. 앞으로 외국에서 공부하고 온 이들도 많을 터이니 허물을 발견하면 말해달라고 적었다. 다행히 이 책은 전공자뿐만 아니라 간호사, 상담사, 사회복지사, 환자 가족에게도 도움이 되었던 것으로 기억한다. 그런데 처음에는 책을 내주었겠다는 출판사가 없었다. 그래서 하는 수 없이 나는 이근우의 책을 내면 잘 될 것이다 라는 입소문을 자청해서 내고 다녔다. 소문을 듣고 찾아온 사람이 하나의 학사 오묵은 대표다. 책상 하나뿐인 영세한 출판사를 운영하던 그는 내 말을 믿고 책을 내주었다. 현재 하나 의학사는 500여 종의 의학서를 출간한 의학 전문 출판사로 성장했다. 나의 무모함을 믿어준 그의 무모함이 멋진 조화를 이뤄낸 결과다. 젊은 날 나는 끊임없이 일을 저질렀다. 특별한 재주나 능력이 있었던 것은 아니다. 자신감도 아니었다. 다만 환자들을 위해 필요한 일이면 해야 한다고 생각했을 뿐이다. 불가능해 보이더라도 되는 쪽으로 일을 만들고 도움을 줄 사람을 찾고 기다렸다. 그 과정은 힘들었다. 그래도 멈추지 않고 결실을 맺을 때까지 계속 일을 진행시켰다. 그래서였는지 젊은 날엔 많은 것들을 내 힘으로 이루었다고 생각했다. 그런데 시간이 흐를수록 그
나 혼자 이룬 일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다. 사실 내 힘으로 이룬 것은 아무것도 없다. 나에게서 시작되었지만 많은 사람들의 판단과 지혜, 에너지가 더해졌다. 우리나라 정신학사의 1970년대 폐쇄적인 정신과 병동의 문화를 개방적으로 바꿀 인물로 내 이름이 거론되지만 나는 다른 사람보다 조금 더 용기를 냈을 뿐이다. 선배 의사들은 여태 해오던 관성이 있어서 후배 의사들은 해보고 싶지만 선배들을 의식해서 엄두를 내지 못했을 뿐이다. 그러니 중간에 낀 내가 나설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사이코 드라마 또한 김상렬과 같은 연극인들의 열정과 동료 의사들의 도움이 없었다면 도입이 좀 더 늦춰졌을 것이다. 어쩌면 나이 듦은 내 힘으로 이뤘다고 생각했는데 알고 보면 나 혼자 이룬 일이 없다는 것을 깨닫는 과정이 아닌가 싶다. 그때 그 일이 내가 잘해서 성사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 시간의 강물을 따라 하나하나 드러나는 것이다. 그러나 이런 지혜는 나이 들어 나중에 깨달아도 된다. 젊은 때는 뭐든 내 힘으로 정신이 있어야 한다. 젊어서부터 애 늙은이가 되면 안 된다. 젊을 때는 무모해야 된다. 무모해야 좋다. 엎어져도 다시 일어나는 패기가 있어야 한다. 지금 내가 처한 현실이 결말이 아님을, 그게 내가 아님을 믿어야 한다. 물론 나이 들어서까지 자만하며 내 힘으로 살았다고 우쭐대면 추하다. 중요한 것은 모든 인생의 단계에서 끝까지 내 힘으로 살아보겠다는 결심이다. 노후에 못해본 여행이나 다니며 살아야죠. 라고 말하는 당신에게 노후에 대한 사회적인 관심이 많이 늘었지만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노후에 대해 막연하게만 생각한다. 편안하게 시간을 보내며 여유롭게 여행을 한다거나 손주의 재롱을 보는 재미로 살고 싶다고 말하는 것이다. 그러나 노후의 시간은 생각보다 길다. 아주 길다. 노후는 사전적 의미로 늙은 뒤의 시간을 말하며 생활 능력이 없어지거나 떨어지는 때를 뜻한다. 하지만 현실의 노후는 여전히 밝고 힘이 있고 능력이 있다. 그래서 현대인에게 노후는 무언가 의미 있고 나에게 여전히 필요한 일, 그게 취미든 봉사든 돈벌이든 계속하는 시간들이다. 그 사이사이에 여유를 찾고 여행을 한다거나 틈틈이 손주들의 재롱을 보면 된다. 생각해보면 나는 정년 이후에 더 많은 일을 의욕적으로 해왔다. 병원과 학교를 떠난 뒤 더 자유롭고 창의적으로 살아왔다. 상담과 네팔 의료봉사, 보육원 아이들 돌보기, 석불 연구, 사이버 대학 입학, 청소년 성상담 활동, 노인 교육 등 그 가짓수도 무척 많다. 그런데 그 일들이 누가 불러줘서 시작한 일이 아니다. 모두 내가 자칭해서 만들고 실행한 일들로 아직도 나는 그 일들을 즐겁게 하고 있다. 그래서 하루하루가 행복하다. 그러므로 긴 노년의 시간을 잘 보내고 싶다면 막연한 바람이나 환상을 떨쳐버리고 시간을 편안히 보내겠다는 생각 대신 시간을 마음껏 쓰겠다고 생각하라.